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개시민간담회 진행을 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정화 과장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중계권 재판매 협상 관련 쟁점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실 유신환 위원님, 발제자이신 조영신 박사님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입니다. 모두들 바쁘신 와중에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시청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 월드컵은 온 국민이 열정과 응원으로 뜨겁게 즐긴 축제였습니다. 거리마다 넘쳐났던 붉은 물결은 우리의 마음속에 벅찬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최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이 유료 방송 채널을 통해서만 단독 중계가 이루어지면서 피땀 흘려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북중미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지만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방송 사업자의 중요한 공적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 책무는 결과적 책무입니다. 결과가 확보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계권 문제는 사업자 간 계약과 시장 질서의 영역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미디어 주권자들의 문화적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월드컵을 약 80여일 남겨둔 시점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듣고자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민단체, 청년, 전문가, 체육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모인다면 향후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 문화적 공공재는 무료 지상파 방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이 충실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송 미디어 생태계는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까지 스포츠 중계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서 사전에 미디어 생태계 조정 능력을 작동하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OTT 등 방송 미디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모두 연대하고 공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26년도 월드컵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민 관심 행사 모두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가적 축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감히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제 곧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이자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보편적 시청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공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법제 정비에 신속하게 나서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 참석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묵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좌장을 맡아주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류신환 위원님이십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동국대학교 조영신 영화영상제작학과 대우 교수님이십니다. 좌장님 왼쪽 편에 고려대학교 이헌율 미디어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이종성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님입니다.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님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정섭 마케팅실장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컬링대표팀 박권일 감독님이십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개실장님이십니다. 서재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년기자단입니다. 곽진희 방미통이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좌장을 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신환 위원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샌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방송을 통한 경기 중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를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국민 누구나 이를 시청할 수 있었고 국가적인 관심이 모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당연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2월 개최된 동계올림픽은 유료 방송 채널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파를 통해서만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소외되고 올림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이전처럼 집중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솔직한 의견들과 많은 정책적 제언들을 해주셔서 좋은 제도적 보완책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앞서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조영신 교수님 발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를 맡은 조영신입니다. 일단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두 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에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우리나라 방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죠.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파편화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통합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뭔가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이 구멍을 어떻게 좀 메워서 향후에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법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에서 촘촘히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리스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할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어디에서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논의하는 것처럼 진행해서는 문제가 확실하게 잡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틀거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4+1인데요. 리스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중개 범위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 수위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매체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바텀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치가 산업을 진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어떤 특정 사업자한테 전유를 해주어서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지는 못합니다.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으면서도 바텀라인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이냐,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4+1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한 상황에서도 바텀라인을 지켜왔던 나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스트드 이벤트죠. 여기서 제가 타이틀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나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스포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리고 위원님도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스포츠를 얘기를 할 때 관심이란 용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워딩으로 설명을 하죠. 사회적 통합 기능이라는 말을 국민적 관심이라는 말로 전환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적당한 워딩 같지는 않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저걸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정확한 워딩으로는 importance for society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사회적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 나라에서 정해놓은 리스트를 정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탈리아가 왜 산레모 가요제를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리스트에 포함시켰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국민적 관심도라고만 설명을 한다면 아마도 저 산레모 가요제가 시청률 50%가 나오고 60%가 나오고 전 국민의 50%가 좋아하는 그런 가요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요제가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영국은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그레이드 A와 그레이드 B로 놔두고 그 그레이드 A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레이드 B의 리스트를 만들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마치 90%의 시청 가구 도달 범위 그리고 75%의 시청 도달 범위를 정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90%, 75%는 워딩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죠. 가시청 범위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건 바텀라인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경기들을 리스트업을 만들고 그 자체가 사회적인 관심도가 아니라 중요하냐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냐를 가지고 리스트업을 했다라는 대목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중계가 필요한 것인지 지연 중계가 가능한 것인지 하이라이트가 가능한 것인지의 허용 범위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리스트를 올려놓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 범위라는 얘기가 튀어나오죠. 자, 어떤 컨텐츠를 어떤 리스트를
실시간 중계를 하게끔 만들지? 그 범위가 그럼 전부 다 중계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국가대표가 나오는 특정 경기만을 중계하게끔 하면 되는 것인가? 올림픽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36강이나 등등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하니까 그건 반드시 중계를 해줘야 될 텐데, 만약에 저희가 8강이나 4강에 우리나라 선수가 안 나오는데 그건 중계를 해줘야 돼? 이런 질문이 이 설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굳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기하는 걸 중계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아라는 한목적 결과가 도출되죠. 하지만 그냥 월드컵은 중계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악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 맥락에서 무엇이 도달해야 되고 무엇이 지연 중계가 되어야 되고 어떤 중계는 하이라이트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리스트업을 해놨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기에 제일 바텀 라인에 보시면 어느 날부터 시청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자, 온라인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보장해줘야 되지?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맹점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프랑스.TV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 공영방송이, 영국은 아이플레이어 같은 공영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만 한국은 우리나라 공영방송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법이 좀 더 복잡해지죠. 어차피 상업방송이나 등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협상 가이드라인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중계하고 생중계하고 하이라이트하고 다 리스트업을 만들어 놨는데 사업자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문제는 결국은 중계권에 관련된, 중계권료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WBD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했을 때 그걸 무료 지상파 방송 사업자나 무료 공영 방송 사업자한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지? 거기에 합당한 가격은 얼마로 책정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럽 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큰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점 프리미엄 가격은 배제한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10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데 독점을 하기 위해서 경쟁 피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150원을 지급을 했다면 50원은 독점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은 내가 합리적 계산을 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 환경에 맞는 비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공영방송의 재원들은 국가에서 어찌됐건 받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무분별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비용과 등등을 감안했을 때 바텀라인을 정해주는 원칙을 정합니다. 이 가이드를 주고 사업자들이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자들이 협상을 했는데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못하게, 다시 중단하거나 거부하거나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규제당국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 규제당국이 조정 능력이 배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툴이 없습니다. 조정을 하라고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겨우 과징금 얼마를 붙이는 것인데 이 과징금의 금액조차도 크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5%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들어와서 협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제일 밑에 바텀 라인에 보시면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은 전체 시장의 가격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 협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인상폭이 80%까지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인상률이 20%, 25%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개권을 가진 사업자가 어차피 일정 부분을 내가 재판매를 해야 되고 그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함부로 가격을 올려서 중개권을 받아오면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유료 방송 사업자나 타 방송 사업자가 중개권을 확보하더라도 그때 과도하게 금액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이 협상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매체 환경입니다. 유럽에서 계속해서 무료 지상파라는 워딩이 튀어나오는 건 무료 지상파가 없으면 시청 행위를 못하는 시청자들이 평균 잡아서 5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무료 지상파라는 워딩이 3%라고 하는 직수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상파 JTBC는 유료 방송 사업자고 지상파는 무료 방송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건 직수 가구 3%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그 유료 방송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내면서 보는 방송이고 그 대가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송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목적적으로 무료 지상파라고 하는 워딩은 과거의 워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3%라고 하는 직수 가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워딩이 무료 지상파라는 워딩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료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BC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랑스 TV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JDF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민간 상업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는 바텀라인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이 바텀라인을 책임질 사업자는 무료 공영방송이다라는 걸 유럽에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틀어서 무료 지상파 방송 사업자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관심이 아니라 상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리스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핸들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위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가 지금 2년째 공석이라는 부분은 두 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빨리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 대목이실 거고요. 이벤트 리스트와 공영방송의 저지선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리스트에 어떤 범위까지 중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마지막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 과연 규제당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이건 장기 과제입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정립하고 논의하는 건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돈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이 6월 달에 적용되는 월드컵에 적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빌드업하고 언제 6월 달에 이 규제를 만들어서 적용하겠습니까? 그럼 월드컵은 이제 다른 이슈인 것이죠. 월드컵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방미통위가 그리고 해당 사업자가 어떠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가격을 논의할 것인가의 논의로 좁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내가 얼마를 지불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월드컵 중계권을 협상할 때에 우리의 매체 환경과 2026년도의 매체 환경은 광고 수익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월드컵 중계권을 샀더라도 2026년도에 적용시켜버리면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JTBC가 비싸게 샀다는 말도 맞고 무료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제대로 거기서 비딩을 입찰해서 따지 못한 것도 맞지만 무료 지상파 방송 사업자라고 하는 코리아풀이 그때 돈을 입찰을 해서 땄다고 하더라도 오늘 기준으로 보면 막대한 손해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29년도의 광고 수익과 2026년도의 광고 수익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얼마를 지불했기 때문에 얼마의 손실이 발생을 하니 얼마를 지불해야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의 물리적 환경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무료 지상파 방송 사업자 군 코리아풀에 소속되어 있는 군들은 공영방송의 책무가 얼마쯤 들어가냐에 대한 질문이 남는 거죠. 그건 단순히 돈 금액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하는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 질문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에 제약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플로어에 계시거나 토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조금씩 좁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인데 외국 법제의 주요 내용하고 또
이 주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이후 벌어질 이제 토론에도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분부터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할까요? 우리 고려대학교 이원율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이현율입니다. 먼저 조영신 박사님께서 워낙 발제를 잘해 주셔서 사실은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안 하신 부분들을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국민 관심 행사라고 하고 사회적인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적인 중요한 행사인 거죠.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은 특히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가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서 뭐랄까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까 나온 그 사례들이 대부분 공영방송 전통에 있는 국가에서 방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이것들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상업화되고 있는 한국 방송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공공성과 상업화되고 있는 방송 환경이 부딪히는 모순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저는 이 공공성을 기반한 국민 관심 행사 아니면 사회 통합 행사를 방송사한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규제 틀을 오히려 지원의 틀로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수익이 반토막 나기 전에는 방송사들이 이런 국민 관심 행사를 중개함으로써 상업적인 이익도 얻고 공공의 의무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고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공공의 책무만 강요받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사에서 가장 뭐랄까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쪽이 어디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다시 국민들에게 공동체 경험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국가는 물론 규제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컨텐츠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작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양하고 보편적인 컨텐츠를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지원하고 드라마를 지원합니다. 왜 스포츠는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국가대표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 3,500억 원 가량을 씁니다. 근데 그걸 써가지고 사실은 지금처럼 이번 동계올림픽처럼 국민의 관심을 못 얻는다고 하면 사실 스포츠는 스포츠지만 그거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행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국가는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해놓고 실현을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규제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 시장에서 광고 수입은 계속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회사든 JTBC가 이번에 뭐 많은 권리를 샀지만 그 다음에 할 때는 사실 어떤 방송사들도 이걸 감히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회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은 해외 OTT, 미국 OTT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OTT들은 유료 기반에서 수익을 얻고 그 커버리지라든가 프로그래밍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 없이 현재 시점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송 시장에서의 규제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 이벤트들은 미국 OTT한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난 일본에서 일어난 WBC를 넷플릭스가 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판례도 사실은 이게 문화적인 이번에 JTBC 그 지하 소송에서 문화적인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분명히 법원도 사법부도 판단한 거거든요. 그럼 정부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규제만 해서 강제로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게 국가 공동체를 특히 세계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뭐 우리 광화문에 BTS를 하지만 우리는 많은 공공 자원을 들여서 교통 정리도 하고 하지만 넷플릭스를 가입해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스포츠도 가지고 오면 우린 스포츠에 많은 투자를 해서 국가의 공동체 행사로 하는데 투자를 해놓고 우리는 이득을 못 보고 넷플릭스나 아니면 다른 OTT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송사들이 특히 인기 있는 컨텐츠만 방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것들은 사실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모순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지원을 통해서, 이것은 컨텐츠 지원 사업의 일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경기에 대한 의견을 하시면, 이건 사실 저는 사업자의 권한이고 모든 사업자들이 지금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단일 게임이고 한국에 뭐 저는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간다 하더라도 그 경기의 숫자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조영진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한국 경기만 계속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의 5%가 이주 배경의 시민들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패럴림픽 중계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국민 관심 행사를 할 때 소수민이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배려를 하는 건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지금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JTBC부터 해서 모든 방송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우리가 포용적인 국민 관심 행사, 그것이 한국 사람이라고 칭해지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방송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그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다문화 환경에서 이주민들을 고려한 편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순천향대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양대학 이종석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왔네요.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과학부 이종성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 치솟은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없는 지상파와 중계권자인 JTBC의 현실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간담회가 북중미 월드컵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 월드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JTBC가 확보하고 있는 중계권은 올림픽, 동아계 올림픽과 사실은 이 월드컵이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그 스포츠 시장에서는 동아계 올림픽과 월드컵은 다르게 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대회 기준으로 월드컵이 훨씬 더 중계권료가 높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발제를 해주신 조영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 보편적 시청권을, 그러니까 월드컵과 올림픽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 왔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 사실은 대회는 월드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을 제외하고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료 지상파가 정경기 중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계권료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한국만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이 무료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유럽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래서 유료 채널과 OTT가 전경기 중계를 하는 시스템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사실은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JTBC가 전체 중계권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뉴미디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2019년도에 이 중계권을 확보했을 때조차도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확실시되는 이 상황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이 콜라보레이션 모델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지금 네이버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9년의 지상파와 지금의 지상파의 영향력이 떨어진 것 이상으로 2019년의 네이버와 2026년의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플랫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런 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월드컵 올림픽 경기 중계를 무료 지상파가 한다라는 최근에 새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월드컵과 같은 부분에서 이걸 전 경기로 무료 지상파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현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의 공적 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월드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제 생각에는 무료 지상파 방송사들이 패럴림픽이나 지금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죠. 아니면은 이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생중계 커버리지를 늘리지 않으면 국민적 합의는 이 공적 자금 투여에 대해서는 저는 이루어지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월드컵과 올림픽이 굉장히 다른 대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의 보편적 시청권을 지키고 있는 국가 가운데 그 어느 국가도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무료 지상파가 예를 들면 독일의 방송사인 경우에 독일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중복 경기 중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상 암묵적인 보편적 시청권을 지키려고 했던 일본의 경우도 예를 들면 NHK가 중계를 하면 그 다음 경기는 후지TV가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본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사실은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방송사들이 더 많이 이런 특히 월드컵과 같은 대회에 참여하게 해서 풀을 확대하고 그리고 뉴미디어 쪽에 전경기 중계 모델을 현실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는 전경기 중계는 다진이라는 스포츠 OTT가 하고요. 그리고 NHK는 33경기, 그리고 후지TV하고 니온TV는 10경기 내외에서 사실은 중계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은 최대한 지키는 게, 보편적 시청권을 지키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월드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법안이 이렇게 새롭게 정비가 돼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올림픽과는 좀 다르게 월드컵 전경기라는 표현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중계 범위와 관련한 말씀을 주로 해주셨고요. 특히 더불어 온라인 매체로 매체를 확대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도 해주셨고, 공적 지원의 전제 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방송사들한테 기회를 또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이어서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교수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곽규태입니다.
조용신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발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파악이나 그다음에 개선 방안이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현실적이게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론적으로 발제문에 대해서 일단은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발제문의 고민들을 조금 더 이어나가 좀 보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큰 현안은 일단 눈앞으로 다가온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문제인데 기술적 이슈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재판매 협상이 끝나야 우리 국민한테 안정적으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지금 현재 시행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재판매 협상을 둘러싼 갈등에서 좀 불필요한 오해들이 좀 그동안 많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안을 파악해 보면 기본적으로 갈등의 원인은 두 가지 같습니다. 월드컵 중계권이 매우 비싸다는 거. 이게 사실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우 비쌉니다. 매우. 근데 그 가격이 아직 안 나오고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될지를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비싸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대회에서 다음 대회로 넘어갈 때마다 약 한 평균적으로 15% 정도 중계권료가 인상돼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방송사는 지금 아까도 뭐 발제자 토론자님들 말했지만 2019년 대비 지금 광고 수익 반토막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방송 사업자 중에서는 아무도 지금 현재 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중계권료는 인상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좀 한계점은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계권 협상이 과거에 항상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차기 대회에 대한 것들을 미리 그거를 뭔가 계약을 하고 비딩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들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컨대 그 계약한 어떤 금액 자체가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특정한 회사 하나 뭐 이렇게 경영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파산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계권을 예컨대 확보하지 못했을 때 우리 국민한테는 어떻게 그래서 월드컵이 서비스되는 것인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중계권이 재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어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 대다수의 방송 사업자들도 또 그 책임에서 완전히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미통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방송사들과 유료 방송사들이 상당히 협상에 진정성 있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은 일단 협상은 일단 종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2026년, 2030년 월드컵 중계권 비딩할 당시에 유료 방송사에 대해서는 코리아풀 제한이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가 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딩한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요. 지금 현재 JTBC가 얼마에 땄는지, 그다음에 같이 그때 코리아풀이 얼마를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독점권을 누가 가지고 있던 간에 이 문제는 불거졌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이 협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방송사가 유료 중계권의 어떤 그런 가격을 높였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의 어떤 시각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다음에 차제에 어떻게 중계권료의 인상률을 막고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공동으로 해가지고 방송사들이 안정하게 이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오늘 토론회에서의 저는 주요 논의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계권 구매액과 재판매 협상 금액이 대중한테 안 알려지기 때문에 학계에 계신 분들조차도 잘 자세히 모릅니다. 뜬 소문만 듣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그 회사가 예컨대 가지고 있는 재무 정보들은 다 공개가 돼 있는데 그 금액을 모르니까 적정한 수준을 사실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발제자가 제안한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가 비춰볼 때 만약에 그 방영권에 대해서 독점 프리미엄 제외하고 온라인 중계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JTBC가 절반 정도를 분담하고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절반 정도를 나눠서 분담하는 게 합리적인 어떤 대안의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경우에 JTBC가 안게 되는 부담은 두세 배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간다 해도 제가 볼 때 JTBC가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과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싼 중계권이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싼 중계권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얼마나 비싼 콘텐츠인지 이거를 위해서 우리 공영방송이 모든 재원을 여기다가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도 제가 볼 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위험 부담을 낮추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계권 구매 협상 초기 단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가 볼 때 복수 입찰보다 단일한 전선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유도할 것 같고요. 적절한 가격 설정을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파 같은 경우 IOC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계권료 협상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도 중계권료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 중에 단독으로 이런 큰 행사를 단독으로 독점으로 중계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동으로 중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계권 가격 협상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이 있다라면 공적 재원으로 약간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적 재원을 메꾼다고 말은 되게 쉬운데 지금 방통기금도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예컨대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 외에도 부가통신 사업자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 컨소시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입니다. 무료 서비스인지 저렴한 서비스인지 합리적 가격의 서비스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된 컨소시엄이 그냥 만약에 지금 종전처럼 방송사 위주로 컨소시엄을 만약에 구성하실 거라면 사실 능력이 되는 만큼만 구매를 하시는 게 대안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종성 교수님께도 말했지만 전 경기를 구매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진짜 한국 팀이 나오는 경기 8강, 4강, 준결승, 결승 이런 것만 구매를 하는 것도 사실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도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피파나 예컨대 중계권을 팔려는 측에서는 이렇게 팔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끼어 팔기를 하거나 단품으로 살 경우에 가격을 높일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들도 아마 이걸 모니터링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편적 시장권 보장위원회, 시청권 보장위원회나 그다음에 방미통일 연구반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응하면서 우리 방송사들이 머리를 앞으로 좀 모아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끝내 중계권 구매가 불발로 끝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기를 한국에서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대비해서 방미통위가 기본적인 어떤 컨소시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중계권 분쟁이나 재판매 협상 결렬 시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은 마련을 해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적 영역을 되게 개입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민 관심 행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 관심 행사라는 것을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이렇게 넣다 보면은 전 경기를 다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담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경기로만 좁혀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풀을 되게 넓히게 됐을 경우에 사업자 부담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하나의 또 고민이 남습니다. 예컨대 비인기 종목이나 비선호 종목들은 그러면 예컨대 TV에서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미디어 다양성은 어떻게 될 거냐. 중복 편성하고 소수 방송으로만 그 중계가 몰릴 경우에 다양성은 깨질 텐데 그건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계속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상시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산업의 경영 악화는 어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광고 수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중계권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타 국가들도 다 이슈입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연대해 가지고 중계권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대응해 가면서 해안들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 교수님께서는 재판매의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협상 중개권료가 비싼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협상의 어떤 방법에 관한 의견들 구체적으로 많이 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 그리고 방미통의 역할에 관한 또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분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공식 일정으로 이석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장님은 이 시간으로 이제 퇴장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축구협회의 우리 이정섭 마케팅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축구협회 마케팅실을 맡고 있는 이정섭입니다. 정말 이 축구 월드컵의 종목 단체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 그다음에 여러 이해관계가 묶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거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이런 스포츠 축구라는 종목이 전 국민을 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름 하에 하나로 만드는 그런 어떤 단결력과 포용성을 가진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는 뭐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다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월드컵이 9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비추어 봤을 때 현재의 모습은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인지했던 부분보다는 저하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종목 단체로서 오늘 주제인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안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 아까 우리 발제를 해주신 조용신 교수님도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논하기에는 당장 월드컵과 관련된 거는 현재로서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 단체 입장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현실적으로 당장 90일도 안 남은 현재의 월드컵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과연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어떤 이 축구란 종목의 대한민국에서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키는데 어떠한 방향이 미디어적인 연계성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것이 무료냐 유료냐 단독이냐 중복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시간 허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답은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97%의 가시청권을 가진 대한민국 그 미디어 환경에서 더 이상의 무료, 유료의 개념을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더욱더 유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채널에 대한 중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야 된다. 채널 접근의 편의성이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접근된 채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용이성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 단독 중계됐던 대회와 그렇지 아니하고 중복 중계됐던 대회의 시청률이라는 부분만 비교해도 이미 다 아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다 독점보다는 경쟁이 유발되는 모든 컨텐츠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접근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분명하다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지금 월드컵과 올림픽과 같은 이러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더 이상 물리적인 규모 면에서 한 개의 방송국이 커버하기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월드컵은 기존 32개국에서
50%가 증가한 48개국이 참가하고 그에 따라서 경기 수도 전체 총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단독 중계보다는 중복 중계가 오히려 현실적인 답안이고 접근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재정적인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방송국별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이 협상의 과정을 거쳐 오셨지만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부분을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라 믿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냐 이거에서 이런 보편적 시청권이나 이런 어떤 수요자 중심의 논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은 공급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자도 중개권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요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중개권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경기 대회의 규모나 또는 규정까지도 바꿔가면서 이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의 솔루션을 그들 스스로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근에 월드컵 48개국 참가팀을 모으고 피파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새로운 규정이 이번에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더위 경기 때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하던 쿨링 브레이크라는 게 축구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아예 규정화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수를 보호한다라는 차원의 이제 명분입니다만은 이것을 상업적인 해석으로 돌린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상업적 혜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의 규정이 현재 전반 22분, 후반 22분 각각 3분씩의 브레이크 타임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총 6분이라는 브레이크 타임이 생기는데 이것이 중개사나 상업적 분야에서는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15초 CM을 가지고 계산만 하더라도 24개 슬롯이 CM의 슬롯이 생겨나는 것이 이번에 이런 제도와 규정의 이 공급자의 변화가 가져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면 모든 해결의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90일도 남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고 이러한 사항에서 중복 컨소시엄 형태가 유일한 돌파구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황이라면 종목단체 입장에선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를 소개함으로써 현재 이 부분에 참여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분들께서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셈법을 발의를 하셔서 우리들만의 90일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만의 다시 한 번의 새로운 이런 어떤 컨소시엄 형태의 돌파구를 모색해 주는 어떤 기회로서 좀 한번 삼아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월드컵 특히 축구라는 종목의 종사자로서 그런 단체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분들께 감히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금액은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시장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스포츠, 특히 올림픽, 월드컵은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공급자 중심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글로벌 공영 OTT의 스포츠 부분에 대한 참여가 도드라지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을 한다면 국가별로 레가시 미디어가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시장을 글로벌 공용이 커버할 수 있어서 근본 WBC에 넷플릭스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영 기업이 리지널로 국가별이 아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중계권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실무에 있는 입장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이러한 그 향후 이루어질 보편적 시청권의 제도 보완에 있어서 가만히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리스트, 이 종목의 리스트업에 있어서 시청률이 높거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아까 발제를 해주신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은 프랑스 모델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젠더의 문제라든지 취약의 계층에 대한 문제에 의한 접근에서는 종목에 대해서도 취약한 종목 그리고 취약한 팀에 대한 중계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실례로 근본에 WBC와 여자 국가대표팀 아시안컵이 동기간에 열렸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사실은 WBC는 전파 낭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모든 방송국이 동시 중계를 했습니다마는 여자 축구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축구이지만 그 어떠한 공영 방송에서는 생중계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공영 방송만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왕 제도를 개편하고 수정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의 책무로서 좀 범위 대상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종목 단체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 실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공동 중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입장을 고려하면서 재정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언급해 주셨고요. 또 누구나 다 인식하고 계시듯이 OTT를 포함한 이 방송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권일 컬링 대표님 감독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비인기 종목에 몸을 담고 있는 체육인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 휠체어 컬링팀 감독이자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을 KBS에서 중계 해설을 맡았던 박권일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 기간 내내 중계석에서 우리 휠체어 컬링 혼성 2인조와 4인조 선수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국민께 전달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설하진 않았지만 김윤지 선수가 써내려간 전설적인 기록의 순간들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이 위대한 순간이 단 하나의 채널이 아닌 더 많은 매체를 통해 노출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의 영미붐은 강제된 노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스포츠는 승패를 떠나 공동의 기억을 생성하고 집단적 동질감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입니다.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영미 한마디에 온 국민이 열광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당시 컬링이 대중적 스포츠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지상파를 통한 강제적 노출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독 중계 체제에서는 광고 수익이 나는 인기 종목에만 편중이 심화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계 범위의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 컬링 같은 비인지 종목이나 아니면 비인기 종목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중요한 이벤트를 지정해 주요 경기의 실시간 중계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보편적 매체 노출의 최저선을 구체화해야 제2의 컬링 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패럴림픽 노출은 시청권을 넘어선 인권의 문제입니다. 김윤지 선수의 기록은 특정 종목의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프랑스는 2024년 시행령을 개정하며 패럴림픽과 여자 월드컵을 리스트에 선제적으로 포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 때문만이 아니고 사회적 포용이라는 가치를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패럴림픽과 같은 소수자 포용 정책 종목을 리스트에 명시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국가적 행사를 즐겨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의 본질적 목표는 바로 여기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럴림픽 중계석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김윤지 선수의 기록이 모든 국민의 가슴속에 남는 공동의 기억이 되지 못한다면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는 상실될 것입니다. 비인지 종목 선수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뛰지 않도록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감독님께서는 소수자 포용 정책을 특히 이제 리스트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에서 그러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저는 이제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조영신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 이제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 국민의 어쨌든 문화 접근권이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조영신 교수님께서 이게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에 이제 조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사실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해서 젊은 층들은 TV를 켜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공영방송이라든지 그런 레가시 미디어가 사실 책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또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이런 스포츠가 보편적인 시청권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편적 시청자 그 위원회를 이제 좀 참여하면서 요번에는 약간 조금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항상 이런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안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이 조금 더 충격적이었었던 거는 그 보드에서 금메달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것 자체를 많은 소비자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였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고민들이 많이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금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그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유료에 있어서의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올림픽과 월드컵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한정했을 때는 너무 저는 해결 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넓혀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유료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접근권이 차단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사나 문화 접근이 조금 격차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고령층이나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 그다음에 플랫폼의 그런 독점 구조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이 방해되는 문제가 가장 큰 그 폐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시청권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의 현재의 그런 방송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부분들을 조금 뛰어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규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OTT를 포함해서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OTT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런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조금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점 중개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소비자가 이런 권리를 조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개권의 그 계약 단계에서 저는 보편적 시청권이 소비자,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점 구조에서의 그런 그 소비자 접근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조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좀 마련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비싼 그 중개권이 이제 본질이라고 월드컵에서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곽규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사실 이제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월드컵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북중미 월드컵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이제 성적을 낼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그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관점이 될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초기에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많은 다른 나라의 그런 경기들에 비싼 뭐 공공 금액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너무 예전에도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도 어쩌면 또 다른 것들을 원하는 소비자의 시청권을 또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OTT에 관해서도 보편적 시청과 관련해서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의 이제 공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그 이해와 권리를 좀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입니다. 저는 그냥 시청자로서 이번 올림픽 중계와 관련돼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점 방송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올림픽인데 어디서 해? 왜 안 나와? 경기가 없어? 아직 시작 안 했어?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집에 계시는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왜 올림픽 기간이라는데 경기를 안 해?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점으로 JTBC에서 경기를 중계한다,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려졌는가? 왜 이렇게 한 채널에서 독점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 권리는 시청자에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알 권리, 그리고 사전에 그 채널에서 경기를 한다, 어떻게 한다, 언제 무슨 경기가 있겠다라는 것을 채널에서는 홍보했다고 하겠지만 대중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가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정보를 충분히 줘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러면 독점 중계가
나쁜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의 지상파 중심의 중계는 그럼 다 좋았냐라고 하면 그동안의 지상파 중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소비자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맨날 똑같은 경기를 똑같은 3개 채널, 4개 채널에서 매번 하는데 다 똑같은 경기고 해설자만 바뀌고 이런 경기가 너무 중복적이지 않느냐, 낭비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불만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청자들,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에 대한 또 앞서 말했지만 또 시청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그런 문제와 또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종합해서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방송 미디어라는 하나의 산업 안에서 무조건 공공성을 다 지켜야 되고 공익적인 역할만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는 보장받아야 되고 또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보편적 시청권인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국민적 관심 혹은 사회적 통합적 관심이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개별 소비자들, 개별 국민들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에 대한 논의가 없이 누군가가 과거의 데이터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러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우리 국민, 우리 시청자가 원하는 관심사일까? 혹은 그게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대상의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의 그 경기 혹은 행사를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채널이 그러면 이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 방송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독점을 줄 것인가, OTT를 끌어들일 것인가. 그것도 비용이나 아니면 아까 중계권 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합리적으로 그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지금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 같다. 그것도 연구가 정말로 지속돼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월드컵 경기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들, 시청자들은 시청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단기적인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이 보편적 시청권을 가져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논의를 좀 이원화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 가져갈 부분을 이제 마련해야지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는 아까 발제에서 이현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공적 자금 혹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국민적 세금은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국민적 세금에 대한 지원이 됐을 때에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했을 때에는 저는 다양한 공익적인 책임과 책무를 그 채널의 혜택을 보는 방송사, 매체사들이 지어야지 될 텐데 그 부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무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향후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 경기를 다양한 매체에서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 여기 많은 매체사들도 있는데요. 매체사들이 조금은 더 보편적인 시청권,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또 논의해주고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명 사무총장님께서도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에 대한 이제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주시고 또 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채널, 매체를 누구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YMCA 한석현 시민중개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서울 함께 시민이 계신 한석효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시청자 시민운동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사과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시민운동 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이고 비판적 시각을 못 가지고 어떤 역할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오늘 간담회 요청 받았을 때 지금 이걸 한다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월드컵, 동계올림픽 이런 사태가 터지고 근데 이거는 이미 JTBC가 독점 중계권을 따냈을 때 다 예상됐던 문제고 저는 보편적 시청권 연구반을 방통위 시절에 했었는데 약간 흐지부지 되긴 했었지만 그게 벌써 2017년이더라고요. 제가 언제 활동했는지 보니까 그때 이미 다 했던 논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연구자분들 교수님들 나오셔서 지금 조용신 박사 저는 뭐 토론문을 보내긴 했는데 여기 실리진 않았는데 제 내용도 조용신 박사님 거를 거의 추격한 내용입니다. 영국 사례가 있고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무료를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고 지상파가 아닌 주로 공영방송사의 그런 책무를 하고 재판매를 좀 강제화하는 부분 거기에 있어서 강력한 좀 규제를 가진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미국 방송을 따라가진 않잖아요. 유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맞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방통위에서도 연구를 하셨고 저도 참여해서 연구를 했었고 여기 교수님들 아마 다 논문들 한번 다 쓰시고 다 제안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다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법제화 제도화가 왜 안 됐을까요? 저는 이제 방통위가 이런 지금 간담회를 할 게 아니라 현황 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가셔서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비판적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저는 방송사들 JTBC나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 유료 PP들 그 다음에 체육협단체들 다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 YMCA도 근대 스포츠 다 도입하고 체육 활성화를 했던 단체이기도 하고 시민운동을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다음에 방송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신료 관련된 부분도 아마 이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방송사에 할 것이냐 그리고 KBS가 이런 부분을 좀 도맡아서 해야 된다면 KBS 수신료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국회와 지금은 방미통이지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10년 동안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19년에 만들어 놓고서 지금까지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연구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하라고 해서 연구하고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대책들을 제시하고 세계의 흐름을 어떻고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영국 BBC 얘기를 할 계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3% 얘기하지만 저희가 디지털 방송 전환한 게 2012년 12월 31일 4시부로 디지털 전환했어요. 아날로그 방송을 끊고 그때 방송사들이나 그때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다채널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채널 서비스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었다면 지상파에서 물론 채널을 운영하는 데 돈이 들죠. 그러면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종목들은 편성하는 거 채널별로 지상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연구를 했고 다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직접 수신율 얘기 많이 나오지만 지금 유럽에 뭐 30% 이상 50% 이상 이렇게 직접 수신율이 있지만 유럽도 연구자분들께서도 얘기하시지만 교수님들도 유료 방송도 강한 곳입니다. 미국만큼.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직접 수신 가구가 그렇게 유지되는 부분 방송은 공공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이죠. 공공적 책무를 민영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에도 이제 책무를 지워야 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3%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수신 가구 우리나라에.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인터뷰에서 3% 남짓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거의 70만 가구입니다. 가구 수로 하면.
70만 가구가 올림픽을 못 본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그러니까 숫자가 3%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 하면 적은 숫자죠. 70만 가구면 엄청 큰 숫자입니다. 가구당 한 3.8명에서 4명 치면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1인 가구도 엄청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이런 상황에서 박미통위가 물론 지금 뭐 유신환 위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박미통위의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계속 집중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죠. 그런 경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자세로 이 재판매 협상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박미통위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지 그냥 사업장에게 맡기고 말았다?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비싼 값에 사왔으면 그 일정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재판매 가격도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방송 사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여러 지금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관련해서 방송법 좀 봤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김현 의원님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빨리 이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미 계약에 체결된 것도 이 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해가지고 어떻게든 재판매가 이루어져서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북중미 월드컵은.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시겠지만 되게 상당히 졸속적인 부분이 있고 이 법은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되죠. 저희가 이런 거를 왜 계속 해 나가야 됩니까? 연구자들이 이때까지 연구해서 제안한 정책적 제안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한 단계를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유료 방송사들에게 이런 국가적 관심 행사라든가 뭐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 중계하게 하는 강제하는 거, 뭐 재판매를 강제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유럽에서는 건너뛰고 이미 미디어 관련 법으로 통합법이 이미 다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방송법이 이런 미디어, 뉴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지금 포괄할 수 없는 방송법 체제에서 이런 단편적인 개정안만을 가지고 이 지금 월드컵 6월달에 지상파 중계를 못해서 사람들이 못 볼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방송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을 어쩌면 우리는 따라가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를 좀 리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남의 뒤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제대로 된 제도들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문제만 발생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저희가 왜 그때 배우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블랙아웃도 경험했잖아요. 재전송 관련돼서 지상파 재전송 문제 때문에 유료 방송에서 지상파가 암전으로 까만 화면으로 나오는 사태를 저희가 겪었잖아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동계올림픽도 설마 저희가 지상파에서 못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저희도 문제 제기 못한 건 죄송하지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졸속적인 법안, 그다음에 졸속적인 행정으로 이번만 일단 넘기고 앞으로 다른 대회들이 좀 몇 년 남았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다.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정말 중요해서 지금 이런 개정 법안을 어떻게 이 문제만 일단 해결하고 넘어가서 다음을 대비하겠다 하더라도 다음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같이 논의를 해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또 똑같은 문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 누구 한 명 욕하고 끝낼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뭐 JTBC나 지상파 방송사의 재판매 협상에 법적 근거든 어떤 것든 없더라도 그래도 방미통위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처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재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는 지금 단기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집중해 주시고 아까 방송에 제가 공공적 책무 얘기 드렸습니다. 아마 양쪽이 다 손해를 보실 겁니다. 이번에 재판매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상하기에는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재판매가 안 된 거니까
서로 손해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런 큰 시련을 시청자들에게 주신 부분도 방송의 공공적 책무를 봤을 때는 양쪽에 일정 부분 책임도 있는 거니까 JTBC와 지금은 지상파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태들을 양쪽에서라도 해결하시고 또 방통위의 중재에도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이번 사태는 일단은 저희가 넘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시청자를 위해서도 70만 가구 작은 숫자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 좀 감정하셔서 방송의 공공적 채무를 모두가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특히 방송 관계자들은 방송 사업자들은 또 이런 사업자들을 규율하는 정부 부처 관련된 뭐 협단체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예, 한 실장님께서 따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또 제도적인 제도화가 왜 안 돼 왔는지 반성은 하되 이번 사태에 임해 가지고 혹시나 졸속적 처리를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기른 안목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에 관해서는 방송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서로 간에 양해와 양보가 있어야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 주셨고, 또 중간에 직접 수신 가구 70만 가구라는 숫자를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청년자문단의 서재덕 단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미통이 청년자문단 활동하고 있는 서재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청년을 대표하지도 않고 그냥 30대 회사원 시청자 한 명인데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분들이 하는 간담회였다면 못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후회가 되는데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독점 중계권, 중계권 독점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계권 관련해서 월드컵, 하계, 동계 올림픽 등 이제 동계 올림픽이 좀 관심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 개인의 입장에서 동계 올림픽은 어땠나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지금 생각났던 게 스피드 스케이팅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던 2010년 밴쿠버, 또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또 이제 온 국민을 울컥하게 했던 김연아 선수의 값진 은메달이 있었고요. 또 이제 2018년 평창에서는 또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에게 있어서 좀 동계올림픽은 좀 울고 웃게 한 그런 소중한 기억들, 추억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돌이켜 보면 사실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건 저의 개인 시청자에게는 사실 개념은 없지만 당연하게 누려왔던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처음으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은 뭘까? 또 법적 근거는 뭐가 있을까?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방송법 76조나 시행령 관련 고시 등에서 이렇게 근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여러 언론이나 이렇게 지적이 됐던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TV에서 스마트 기기로 시청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OTT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변화하는 이런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 또 현실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치솟는 이제 중계권료로 인해서 지상파 방송사가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감당하기는 또 어려운 현실도 있구나라는 점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과도한 중계권료의 출혈을 막고 국민 누구나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는 모든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정 이제 방송사가 중계권을 독점을 하게 되면 이제 비싼 중계권뿐만 아니라 결국 시청권이 제한이 되고 또 이런 사회적인 쟁점화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증가된다는 점이 좀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실로 저한테는 좀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특정 방송사가 이제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손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송출이나 광판 사용권 등 이런 높은 비용으로 재판매권을 요구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협상이 난항이 된다면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을 했던 이런 감동을 좀 구조적으로 재현하는 데 불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영향도까지 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되고 염려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계권료 협상에 있어서 좀 확장된
코리안풀, 뭐 공공동 협상체 이런 방송사나 OTT사들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좀 협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의도는 소모적인 경쟁을 좀 막고 합리적으로 중개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회적 노력, 정부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곽효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내에 좀 이런 확장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중개권 협상에 있어서 사실 협상 레버리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게 기반이 되고 이제 국제 공조까지 좀 나아가는 방향에서의 이런 사회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좀 마무리를 하면, 저는 사실 이제 집에 TV가 없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경기는 좀 볼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바일이나 OTT가 편한 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TV 시청이 편하신 분들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좀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도적인 이제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만, 또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방미통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본인이 TV 가구는 없지만, TV 수상기는 없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그런 시청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에서부터 중개권의 협상의 소모적 협상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정책기자단의 남철우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정책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현재 대학생 남철우입니다. 우선 이렇게 앞서 다른 교수님들과 또 전문가님 분들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 자세하게 정말 길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공감도 되고 모르는 것도 중간중간에 계속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제 차례에서는 저는 이제 잘 자세히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정말 20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모든 20대, 30대 인원들이 사실 더 이상 TV를 보지 않습니다. 모바일 위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신혼 부부들은 애초에 TV 자체가 좀 필수 가전이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특정 플랫폼에 중개권이라든지 아니면 독점돼 가지고 집중될 경우에 이 시청 접근성이 좀 많이 제한이 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특히 2030 세대들은 오히려 좀 불법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비공식 사이트 같은 곳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라이트 위주의 시청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플을 깔아서 봐야 된다 하면은 그 로그인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경기라는 경우에서는 좀 5초 아니면 길게는 30초 정도의 지연 중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성이 많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제 2030 세대들이 비공식 사이트나 이런 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좀 우려가 돼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런 좀 중개권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같은 것을 단순하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얼마나 편하게 국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좀 쉽게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 워낙에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을 좀 짧게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클립 뭐 아니면 인스타 공식 방송 공식 계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그런 하이라이트 클립 같은 걸 많이 올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이 좀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정 플랫폼으로 이제 독점이 집중이 되면은 2030 특히 2030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등의 부작용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곽진희 방송기반국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곽진희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관련 쟁점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또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늘 공개 시민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정책에 관한 실무 책임자로서 현행 방송법 규정과 문제점, 그리고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하는 경과, 그리고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송법과 고시에 따라서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의 관심 행사에 대해서는 중계 방송권자가 90% 국민 전체 가구의 90%의 방송 시청 수단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료 방송 사업자가 단독으로 90% 이상 중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급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단독 중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럽과 같이 무료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법적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동계 올림픽 때는 JTBC 단독으로 중계하게 되었고 지상파 방송으로 중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쉽게 TV 채널을 편리하게 볼 수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민 시청권이 제약됐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송법에는 방미통위가 공동계약을 권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권자가 재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이런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사후 규제이고요. 사전에 중개권자에게 재판매를 강제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드컵 협상을 중재하고 지원하는 그런 중이지만은 중개권료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협상이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방미통위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관련된 협상 지원을 해왔고 특히 올해는 집중적으로 월드컵 관련해서 협상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JTBC와 지상파 3사 간의 실무작업 회의 또 책임작업 회의를 10여 차례 하고 있고, 또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께서 직접 방송사 사장 최고위급 면담까지 직접 진행을 하면서 협상을 적극 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개권 재판매와 관련해서 협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고 행정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법에 있는 그 금지 행위 실태 점검도 방송 4사에 대해서 현재 2월부터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법제 정비 방향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방송 미디어 생태계는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이 글로벌 OTT까지 스포츠 중계 독점 경쟁에 뛰어드는, 그래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일본 내 WBC 독점 중계권을 넷플릭스가 확보하게 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한 크게 3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스포츠는 문화적 공공재로서 국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올림픽 월드컵에 대해서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TV 채널 1개 또는 2개 이상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방송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과 거의 공영방송 중심으로 국민 관심 월드컵과 같은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에 중계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에게 우선 중계권을 구입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도 여러 청년들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방송 부분은 디지털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급격하게 TV 채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는 다수의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도 이 무료 보편적인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24년도에 미디어 액트를 제정하면서 BBC나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지상파 방송에 대해 해당되는 공적 서비스 방송에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의무를 부과하던 그런 제도에서 나아가서 온라인에도 무료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BBC가 운영하는 아이플레이어 앱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게 온라인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로 발빠르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이제 글로벌 OTT와의 경쟁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 또 KOTT 등 방송 미디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연대하고 공생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펜 컨소시엄과 같이 구성해서 높은 중개권료로 중개권을 확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제 코리아 풀 구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코리아 풀에는 지상파 방송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유료 방송과 OTT까지 참여하는 거대 풀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집행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시장의 자율 영역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문화 향유권을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또 미디어 주권자로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은 방송 사업자의 공적 책무에 해당되고 또 이러한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정부 기관인 방미통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오프콤 사례와 같이 방미통위에서 중계방송에 대한 사전 승인권을 가지는 그런 사전 승인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계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계권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 영역과 자율 영역으로 작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데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전 승인권을 통해서 계약 단계가 아니라 중계 방송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접근권이 보장되는지 지상파든 유료 방송이든 또는 OTT든 온라인이든 이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높은 특정 사업자가 높은 중개권을 높은 중개권으로 중개권을 확보하는 이런 사안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중개권료를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방송 미디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을 참여시켜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어느 정도 법적 장치가 있어야 행정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제 개선을 저희 준비하고 있고 입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제도 개선 사항으로 충분히 입법하거나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곽 부장님께서는 그 협상 중재 상황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제도 개선 방안 준비하고 계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띤 토론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토론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 등에 관해서 우리
조현신 박사님 발제해 주신 조현신 박사님 의견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규제 정책, 특히 규제 정책은 용어가 엄밀해야 됩니다. 용어가 불투명하기 시작을 하면 불확설 그 구멍을 타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몇 가지를 일단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목적 합리성이 굉장히 뚜렷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A라는 나라에서 이거 해, B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짜집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구멍이 막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료냐, 유료냐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JTBC가 유료고 KBS는 무료냐라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 모두 국민들의 90% 이상이 유료 방송 체계 내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넣고 지상파는 무료고 JTBC는 유료라고 규정을 하고 유료 방송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논의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 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WBC가 넷플릭스가 가져간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가 월드컵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서 90%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유료 OTT도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인데 그게 발생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WBC는 넷플릭스가 가져간 건 일본은 보편적 서비스의 시청권 문제가 개념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NH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왔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서 그걸 한국 사례에 적용시켜서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목적성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특정한 리스트의 프로그램이 국민들한테 제도 전달되어야 돼. 그다음 또 다른 목적은 그러면서 방송 전체 시장이 자율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야 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를 달성하면서 방송 시장이 죽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시청권, 이 채널이나 등등을 가져가서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가입자를 더 모으고 하는 행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 사업자들만 전유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 전체가 발전할 수는 없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피파 올림픽을 프랑스 TV가 가져가지 못하고 M6라고 하는 상업 방송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지상파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긴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이 바텀 라인 안에서 왜 영국이 이런 규제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인 거죠. 왜 내가 승인을 하고 특정 사업자들한테 BBC나 등등한테 이 의무를 부여했냐 하면 그 부여된 권한 때문에 임무 때문에 방송 중계권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중계권료를 사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A라는 공영방송 사업자한테 반드시 줘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확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츰차츰 월드컵 올림픽을 제외해 놓고 이런 스포츠 중계에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몇 년째 월드컵은 BBC를 중심으로 한 EBU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럽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비포 애프터를 따져보면 이런 강력한 바텀 라인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강제적으로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을 규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조금 지나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속에서 앞으로 발생한 일들이 그 상업적인 그 시장 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규제화 시켜버리면 시장 전체가 크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들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아마도 훨씬 좋은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그건 류 의원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깨도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예정된 게 오늘 토론을 마친 뒤에 질의응답도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방금 전에 이제 조 박사님 발제자로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그 토론자들 참여하신 분 중에 말씀하실 분, 예, 이 교수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한 가지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편적 시청권을 유럽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너브라더스가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가져갔거든요. 물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경영 부실 때문에 EBU와 같이 공동 중계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불과 지난 대회까지는 단독으로 사실은 가져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IOC나 이 FIFA는 사실은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근데 돈 버는 데는 그 누구보다 영리한 영리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 모든 것을 다 방패가 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이유는 월드컵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월드컵을 흔히 얘기한 안 볼 권리, 중복 중계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나왔던 반면에 올림픽은 너무 이렇게 특정 종목에 몰려서 많은 이 지상파가 중계를 했지만 그걸 커버를 못했고 지난번 같은 이 동계올림픽에는 더 크게 이게 부각됐었죠. JTBC 혼자 당연히 하다 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 틀을 코리아풀을 구성하시든 아니면은 이제 중계협상의 이 전체 틀을 만드는데 두 개를 좀 분리해서 같은 컨소시엄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분리해서 하는 게 현재로는 맞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추가 의견 혹시 예, 한석현 우리 실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방송 환경 변화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자 간의 어떤 갈등으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조용신 교수님이나 이제 다른 교수님들 지금 이종성 교수님도 그렇고 말씀에 저절로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최악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최악들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못 받고 지상파로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생활 형태가 깨진 거잖아요.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가 어떤 것들 때문에 깨진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워너브로더스 얘기해 주셔서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 넷플릭스나 이런 미디어 공룡들이 전체적인 스포츠나 빅 이벤트들을 전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최악을 대비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 이제 커버리지나 무료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는 이유도 저희가 커버리지를 넷플릭스가 그걸 사서 당분간은 우리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컨텐츠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커버리지가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5,500만 대가 지금 저희가 개통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커버리지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뭐 연구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방송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지 않고 제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제공하느냐, 이거를 이제 무료 보편적인 걸로 보느냐 아느냐, 이제 이런 관점들이 이제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포섭되지 않은 미디어 공룡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미끼 상품으로 다 구매해서 재판매를 하거나 독점 중계를 하거나 했을 때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사실은 말씀 기회를 더 드려야 마땅하겠지만 패널 토론은 여기서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